놀고 먹는 너희 새가족, 이제 스스로 벌어먹고 사세요. 이제 이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에서 한정식 집을 2개 운영하고 있는 67살 할머니입니다. 오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이렇게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20년 넘게 한 집안 식구로 살았던 사람들하고 지금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도 더 남이 되어버렸거든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제 한정식집 문 앞에도 한번 얼굴 비추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제 옛날 시댁 식구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니 하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20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 역할을 다 해야 했죠. 감자 캐고 고추 따고 품앗이 다니면서 동생 하나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언니 혼자 벌어서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엔 빠듯했거든요. 그렇게 20살이 됐을 때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중매를 들고 왔어요. 애야, 서울에 가게 하나 하는 총각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서울, 가게. 그 2 단어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골에서 하루하루 품팔이로 살던 제게 서울은 꿈 같은 곳이었거든요.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언니가 잘 알아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죠. 그리고 첫 만남 날, 동네 작은 식당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키는 그럭저럭, 얼굴은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못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투가 참 그럴싸했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게라고 하기엔 좀 작긴 한데 사람만 있으면 금방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사업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형제가 저하고 동생 하나 있고요.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라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꼭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다 믿었거든요. 서울에 가게 있는 남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걱정했어요. 너 정말 괜찮겠어? 언니가 옆에서 봐줄 수도 없는데. 언니 괜찮아.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시집가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저는 21살에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혼수는 별로 없었어요. 언니가 악착같이 모아준 돈으로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냄비 세트,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 언니가 제 발에 직접 신겨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좋은 거야. 오래 신어. 시집 가서 힘들면 이 신발 신고 언니한테 달려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알았어, 언니. 걱정 마.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운동화를 제대로 신어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결혼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첫인상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시골 판잣집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왔어. 들어와. 말투는 딱딱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동생이 TV 앞에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형수님 오셨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분 채로 손만 흔들었어요. 아, 아직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좁긴 한데 나중에 돈 모아서 더 큰 데로 이사 갈 거니까. 방은 정말 작았어요. 이불 펴면 다른 건 아무것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시골에선 더 좁은 데서도 살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도우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앉아 있어. 밥상에 앉으니까 남편과 시동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들이 먼저 먹어. 며느리는 설거지하고 나서 먹으면 돼. 아, 그런 집이구나.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정말 많았어요. 온 가족 4명 분량, 반찬 그릇까지 합치면 20개도 넘었죠.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 기름기 남으면 안 돼. 뜨거운 물로 2번 씻고 마른 행주로 물기까지 다 닦아놔. 네, 어머니.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제야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은 밥, 식은 국, 식은 반찬. 혼자 상 앞에 앉아서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날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일이라는 걸 그땐 몰랐죠.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건 뭐야? 손에 든 건 언니가 사준 운동화였습니다. 아, 그건 제 언니가 사준 거예요. 시집 올 때.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서 가져온 걸 신고 다녀.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언니가. 됐어. 이런 건 다 버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운동화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새 그릇과 냄비도 다 버렸어요. 이 집에는 이 집 그릇이 있어. 내가 가져온 건 필요 없어. 근데 어머니, 그건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썼는데. 시집 들어온 여자 물건은 다 시댁 거야. 내가 필요 없다면 버리는 거고 필요하면 쓰는 거야. 내가 뭘 가져왔든 이제 다 우리 집 거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물건이구나.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언니가 사준 운동화도 버리고 내가 가져온 그릇도 다 버리고.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에이,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엄마가 다 우리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야, 나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편은 돌아 누워버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잘못 왔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은 했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했어요.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네. 잘했어. 하지만 출산 후 제 몸은 엉망이었어요. 산후조리는커녕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애 낳았다고 누워만 있을 거야? 일어나서 밥이나 해. 저는 비틀거리면서 부엌에 섰어요. 아기는 울어대고 몸은 아프고 머리는 어지럽고.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나가고 시동생은 학교 간다고 나가고 시어머니는 청소일 나가시고 저 혼자 아기를 안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100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애 낳았으면 이제 몸도 다 풀렸겠다. 집에만 있지 말고 돈 좀 벌어와. 네가 돈을 벌어야 애도 키우고 살지. 어머니, 근데 아기를 어떻게... 업고 다니면 되잖아.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키웠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렇게 저는 니어카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니어카가 뭔지 아세요? 손수레예요. 과일이나 채소를 가득 실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파는 거죠.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새벽 5시에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오면 그걸 리어카에 싣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기는 포대기로 등에 업고요. 사과요, 배요, 귤이요.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비 오는 날에도. 손은 겨울바람에 텄어요. 장갑을 끼면 돈을 만질 때 불편하다고 시어머니가 장갑을 사주지 않았거든요. 장갑 끼면 손님들 돈 받을 때 느려. 그냥 맨손으로 해. 아기는 등에서 울었어요. 추워서, 배고파서, 불편해서. 저는 골목 구석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아기한테 젖을 물렸어요. 겨울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왔지만 아기는 따뜻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얼마 벌었냐고요? 많이 벌면 150만 원, 적게 벌면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돈이 제 손에 남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얼마 벌었어? 봉투 내놔. 저는 하루 종일 번 돈을 봉투째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세어보고 그 중에서 5만 원만 돌려줬어요. 이거 갖고 네 생활비 써. 아기 기저귀 사고, 네 먹을 것도 사고.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고요? 불가능했어요. 저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다가 김밥 한 줄 사 먹는 게 전부였죠. 아기 기저귀는 제일 싼 걸로 샀고 저는 옷 한 벌 새로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낮에 집에 친구들 불러서 고스톱 치고 치킨 시켜 먹고 TV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요.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야, 오늘 저녁에 칼국수 해와. 친구들이랑 먹을 거니까 푸짐하게 해. 어머니, 근데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면 쉬지 말고 빨리 해. 친구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놔야지. 저는 부엌에 서서 칼국수를 끓였어요. 밀가루 반죽하고 칼국수 썰고 육수 끓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아기는 방에서 울어대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떠들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요. 곧 맛있는 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22의 나이에 저는 이미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기분이었죠.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임신 중에도 리어카를 끌어야 했거든요. 배가 부르면 리어카 손잡이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앞이 안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골목길은 미끄러웠고 저는 리어카를 끌고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넘어지면서 리어카가 엎어졌어요. 사과, 배, 귤이 빗물 고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과일을 주워 담으면서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애기 뵌 몸으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집에 남편은 뭐 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요? 남편은 지금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거나요. 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과일 줍는 걸 도와줬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왔어. 저녁 뭐 먹지? 저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말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26살. 근데 거울 속의 제 얼굴은 40처럼 보였어요. 주름, 기미, 푸석푸석한 피부, 핏기 없는 얼굴. 이게 나인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순 없어. 나도 뭔가 해야 돼.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죠.
남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다녔어요.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이었는데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남편은 석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거기 상사가 너무 꼰대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서 못 일해. 그 다음엔 다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석 달 버티고 또 그만뒀어요. 회사 분위기가 별로야. 내 능력을 알아주는 데가 없어. 그 다음엔 패턴은 똑같았어요. 회사 들어가고 몇 달 다니고 그만두고 그러다 결국엔 아예 구직을 포기했어요. 나 이제 취직 안 할 거야. 나는 사업할 사람이야. 31살 때였어요.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은 사업이야. 사업. 월급쟁이로 평생 살 순 없잖아. 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곧 한탕 크게 할 거야. 근데 그 고지 언제였냐고요? 5년이 지나도 않았어요. 남편은 낮에는 집에서 게임하고 오후에는 PC방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돈은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생활비는 매달 받아갔어요. 시어머니한테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니어카로 벌어온 돈으로 남편한테 용돈을 줬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 준비한다는데 돈 좀 써야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저는 5만 원으로 버티는데 남편은 5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남편이 너무 오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는데. 너가 뭘 알아? 우리 아들은 큰 그릇이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어머니, 그래도 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족하면 네가 더 벌어오면 되잖아.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 못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 3시에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 믿어. 내가 꼭 성공할 거야. 침대에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시동생 얘기도 해야겠네요.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은 받았죠. 근데 신기한 건 시동생은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냈어요. 똑같이 이 집에서 밥 먹고 빨래하고 자는데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시동생도 이제 돈을 버는데 생활비 좀 받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우리 막내가 번 돈은 걔 결혼 자금으로 모아줘야지. 네가 왜 그 돈까지 넘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빠듯하면 네가 더 벌어. 며느리 주제에 시동생 돈까지 탐내 참나. 시동생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저도 지금 좀 여유가 없어서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쓸게요. 30살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밥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구나. 남편은 백수, 시동생은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저한테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네가 더 벌어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였죠. 큰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만 도시락 없었어. 선생님이 오늘 소풍인데 나만 도시락 안 가져왔어.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소풍날인 걸 깜빡했던 거예요. 새벽부터 니어카 끌고 나가느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나는 엄마 자격도 없구나.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이 돈 좀 벌어줘. 내가 애들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 근데 여보, 아이들이. 아이들. 맨날 아이들 얘기만 해. 나는 힘든 거 생각 안 해?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나도 뭔가 배워야 돼. 이 니어카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날 저는 동네 학원들을 알아봤어요. 컴퓨터, 미용, 요리.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 요리는 제가 늘 해왔던 거잖아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원비였어요. 6개월 과정에 120만 원.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니어카 장사하면서 몰래 돈을 모으자.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몰래 빼돌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드릴 때 몰래 조금씩 빼놓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12만 원 벌었어요. 실제론 13만 원 벌었지만 1만 원은 숨기는 거죠. 점심도 안 먹고 버스비도 아끼고 그렇게 모은 돈을 속옷 안에 숨겨뒀어요. 6개월 만에 12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녁반이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니어카 끌고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학원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저 동네 아주머니가 밤에 편의점 알바 같이 하자고 해서요. 몇 시간만 일하고 올게요. 그래, 돈이라도 더 벌어와. 학원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칼질 배우고, 불 조절 배우고, 간 맞추는 법 배우고, 손에 화상도 입고, 칼에 베이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 10시에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또 연습했어요. 부엌에서 조용히 가족들 다 자고 나면 칼질 연습, 볶음 연습, 새벽 2시, 3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아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혼자 골목길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이룰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여보, 나 이거 땄어. 한식 조리사 자격증? 남편은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면 돈 벌어줘. 응, 나 이제 식당에 취직할 수 있어. 니어카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취직해. 돈 많이 벌어와. 축하해준다거나 수고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격증을 딴 다음 주 저는 동네 한정식 집에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경력은 없지만 자격증도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사장님은 일하는 걸 보시더니 조금씩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물 무칠 때는 이렇게 해야 숨이 죽지 않고 아삭해. 생선 굽을 때는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손님들은 정성을 먹는 거야. 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제일이야. 저는 스펀지처럼 다 흡수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 니어카 끌 때보다 적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이 돈은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통장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관리하려고요. 뭐, 그럼 생활비는?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 니어카 끌 때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통장에서 현금으로 주면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나머지 130만 원은 제가 관리했어요. 그 중에서 50만 원은 집안 식비, 아이들 학원비, 필요한 것들 쓰고 나머지 80만 원은 비밀 통장에 넣었어요. 제 이름으로 시댁 식구들이 절대 모르는 통장. 그 통장은 제 꿈이었어요.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는 나를 위한 돈. 처음엔 8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갔어요. 저는 그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식당에서 일한 지 2년쯤 됐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손님 음식 해봐. 내 실력이면 충분해. 처음으로 손님상에 제가 만든 음식이 올라갔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드시고 나서 주방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봤지?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레시피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연습하고 월급도 올랐어요. 200만 원, 220만 원. 비밀 통장은 점점 불어났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꾸준히 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다니고 시동생은 여전히 생활비를 안 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곧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제가 식당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됐고 저는 주방장 바로 아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비밀 통장엔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요. 조금만 더 모으면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어.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큰 돈 벌 수 있어. 응? 무슨 소리야?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들어봤지?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 친구가 거기 투자해서 3천만 원 벌었대.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위험하다고 하던데. 하지 마. 에이, 당신은 몰라. 요즘은 다 코인 하는 시대야. 나만 뒤처질 순 없지.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뭐? 아파트 담보로? 응. 5천만 원만 빌려서 1년 안에 2억으로 만들 수 있어.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도박 같은 거 하지 마. 도박? 이게 도박이야? 이건 투자라고. 당신은 왜 맨날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여보,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담보를 잡아? 진짜 안 돼. 내가 가장이야. 내가 결정할게. 결국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냈어요.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코인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니는 맨날 반대만 해. 어머니, 정말 집까지 날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을 뭘 안다고. 대출은 실행됐고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코인에 넣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신나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봐봐, 내가 뭘 했어. 벌써 2천만 원 벌었어. 지금 팔아. 제발 지금 팔고 대출 갚자. 미쳤어? 지금 팔면 바보지. 이거 1억은 만들고 팔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 주 코인 시장이 폭락했어요. 7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다시 3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패닉 상태였어요. 이건 일시적이야. 곧 오를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여보, 지금이라도 팔자. 3천이라도 건지자. 안 돼.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야. 기다리면 올라. 하지만 코인은 계속 떨어졌어요. 3천, 2천, 1천. 남편은 밤새도록 핸드폰 화면만 쳐다봤어요.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씨발, 왜 이래? 왜 계속 떨어져?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끝이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여기서 500, 저기서 1천, 모아서 1억. 그 돈을 다시 코인에 넣었어요. 이번엔 다른 코인이야. 이건 확실해. 전문가가 추천한 거야. 저는 말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1억은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어요. 총 손실 1억 5천만 원. 집 담보 대출 5천만 원 빌린 돈 1억.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어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독촉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집이 날아가겠네. 시동생은 말했어요. 형이 책임져야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결단을 내릴 때다. 그날 밤 저는 비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500만 원. 이 돈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건 제 미래였으니까요. 남편이 이 돈을 알면 분명히 빼앗아 갈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숨기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헤어지자.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 아파트를 팔아야겠어. 아파트 시세는 6억. 대출 5천만 원 갚고 빌린 돈 1억 갚으면 4억 5천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을 우리 아들들이 나눠 가져야지.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때 시동생이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제 목도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시동생은 이 집 살 때 돈 한 푼 안 냈어요. 대출 이자도 안 냈고 생활비도 안 냈고 그저 얹혀 살기만 했는데 지분을 달라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한다고. 애들은. 애들은 저랑 살 거예요. 말도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제 수입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 돼. 아니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부터 정확하게 하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재산 분할.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20년 동안 리어카 끌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이 집 대출 이자 낸 거, 생활비 낸 거 다 기록 남아 있어요. 사실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진작 했어야 했어. 언니가 도와줄게. 근데 언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형부가 변호사잖아. 형부한테 부탁해 볼게. 형부.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와서 변호사랑 결혼했다는 걸. 일주일 후 저는 언니 형부 사무실로 갔어요.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재수 씨,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형부는 동료 변호사와 함께 제 상황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아파트 구입 당시 돈을 누가 냈는지, 대출 이자를 누가 냈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제가 벌어온 돈이 얼마인지 형부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재수 씨는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을 최소 40%는 주장할 수 있어요. 40%요? 네. 그리고 시동생은요. 형부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집 살 때 돈 낸 적 없고 대출에 이름도 없고 생활비도 안 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래, 이제 제대로 계산하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요. 시댁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변호사를 대동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어머니,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이미 집안은 무너진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가정법원 조정실. 한쪽에는 저와 변호사,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파트 구입 당시 계약서, 대출 서류, 재소득 증빙, 생활비 지출 내역 추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동생이 이 집에 기여한 게 없다는 증거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동생분은 법적으로 이 부동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의 이름도 없고 금전적 기여도 없습니다. 시동생이 버럭 소리쳤어요. 저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제 방도 있었고,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재산 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조정위원은 계속해서 우리 측 주장을 검토했고,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대출과 채무 상환 후 남은 금액의 35%를 처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4억 5천만 원의 35%, 약 1억 5,700만 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은 멍하니 앉아있고 시동생은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어요. 첫째는 대학교 4학년 ROTC 장교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대학교 2학년 중소기업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알아요, 엄마. 이혼하신다는 거 알아요. 큰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랑 살래요. 응? 아빠랑은 못 살겠어요. 할머니, 작은 아버지도 싫어요. 큰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줬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지난 20년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구나.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누가 진짜 사랑을 줬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1억 5,700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제가 모아둔 비밀 통장 5,500만 원, 총 2억 1천만 원. 저는 이 돈으로 작은 한정식 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매물을 알아봤어요. 동네 골목 안쪽 2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 보증금 3천, 월세 150.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한지 조명, 깨끗한 주방, 메뉴는 단순하게, 정갈한 한정식 코스 하나, 가격은 1인 2만 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 오픈날 손님은 딱 3팀 왔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나물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고 생선은 딱 알맞게 구워내고 된장찌개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이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힘이 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1달, 2달, 석 달. 입소문이 났어요. 거기 반찬이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정성이 느껴져. 예약이 차기 시작했어요. 첫 해 매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적자는 안 받고 조금씩 이익이 났어요. 2년째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가족들 데리고 올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장을 보고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고 마음을 담아 요리했어요. 3년째 2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다른 동네에 조금 더 큰 가게. 첫 번째 매장은 큰아이가 군 전역하고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새 매장에 집중하세요. 4년째 저는 이제 2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직원도 생겼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시댁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만나러 가거든요. 의무감으로요. 엄마, 아빠 요즘 주차장 관리하신대요. 그래,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신대요. 작은아버지는 아직도 결혼 못 하셨대요. 남편은 주차장 관리 아저씨가 됐어요. 월급 80만 원.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청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집에만 누워 계신데요. 시동생은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총각. 결혼자금이라고 모아뒀던 돈은 형 빚 갚는데 다 들어갔고 셋이서 작은 전셋집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이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갈 필요 없죠. 응, 너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가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냥 애들 좀 보내줄 수 있어? 애들한테 직접 물어봐. 애들이 가겠다면 보낼게. 하지만 아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봤거든요. 아빠가, 할머니가, 작은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작년 추석이었어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저희 보고 싶대요. 그래, 가볼래? 아니요, 안 갈래요. 이제 그냥 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결정해. 시어머니는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손주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까지 자기 식구만 챙기던 마음 때문에 외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저는 67살입니다. 한정식집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 둘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군대 전역하고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제 가게를 도와주고, 둘째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오늘도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이렇게 빈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저는 생각해요. 49살에야 내 인생을 찾았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구나.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참고 살았어요. 리어카 끌면서 손 텄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 다쳤어요. 아이들 제대로 못 챙기는 죄책감에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절망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눈물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오래 참아온 자리가 있나요? 너무 오래 견뎌온 관계가 있나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마음부터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49살에 시작했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 같은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남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다녔어요.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이었는데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남편은 석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거기 상사가 너무 꼰대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서 못 일해. 그 다음엔 다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석 달 버티고 또 그만뒀어요. 회사 분위기가 별로야. 내 능력을 알아주는 데가 없어. 그 다음엔 패턴은 똑같았어요. 회사 들어가고 몇 달 다니고 그만두고 그러다 결국엔 아예 구직을 포기했어요.
나 이제 취직 안 할 거야. 나는 사업할 사람이야. 31살 때였어요.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은 사업이야. 사업. 월급쟁이로 평생 살 순 없잖아. 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곧 한탕 크게 할 거야. 근데 그 고지 언제였냐고요? 5년이 지나도 않았어요. 남편은 낮에는 집에서 게임하고 오후에는 PC방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돈은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생활비는 매달 받아갔어요. 시어머니한테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니역하로 벌어온 돈으로 남편한테 용돈을 줬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 준비한다는데 돈 좀 써야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저는 5만 원으로 버티는데 남편은 5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남편이 너무 오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는데. 너가 뭘 알아? 우리 아들은 큰 그릇이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어머니, 그래도 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족하면 네가 더 벌어오면 되잖아.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 못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 3시에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 믿어. 내가 꼭 성공할 거야. 침대에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시동생 얘기도 해야겠네요.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은 받았죠. 근데 신기한 건 시동생은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냈어요. 똑같이 이 집에서 밥 먹고 빨래하고 자는데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시동생도 이제 돈을 버는데 생활비 좀 받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우리 막내가 번 돈은 걔 결혼 자금으로 모아줘야지. 네가 왜 그 돈까지 넘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빠듯하면 네가 더 벌어. 며느리 주제에 시동생 돈까지 탐내 참나. 시동생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저도 지금 좀 여유가 없어서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쓸게요. 30살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밥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구나. 남편은 백수, 시동생은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저한테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네가 더 벌어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였죠. 큰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만 도시락 없었어. 선생님이 오늘 소풍인데 나만 도시락 안 가져왔어.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소풍날인 걸 깜빡했던 거예요. 새벽부터 니어카 끌고 나가느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나는 엄마 자격도 없구나.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이 돈 좀 벌어줘. 내가 애들도 제대로 못 챙기잖아.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 근데 여보, 아이들이. 아이들. 맨날 아이들 얘기만 해. 나는 힘든 거 생각 안 해?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나도 뭔가 배워야 돼. 이 니어카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날 저는 동네 학원들을 알아봤어요. 컴퓨터, 미용, 요리.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 요리는 제가 늘 해왔던 거잖아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원비였어요. 6개월 과정에 120만 원.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니어카 장사하면서 몰래 돈을 모으자.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몰래 빼돌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드릴 때 몰래 조금씩 빼놓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12만 원 벌었어요. 실제론 13만 원 벌었지만 1만 원은 숨기는 거죠. 점심도 안 먹고 버스비도 아끼고 그렇게 모은 돈을 속옷 안에 숨겨뒀어요. 6개월 만에 12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녁반이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니어카 끌고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학원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저 동네 아주머니가 밤에 편의점 알바 같이 하자고 해서요. 몇 시간만 일하고 올게요. 그래, 돈이라도 더 벌어와. 학원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칼질 배우고, 불 조절 배우고, 간 맞추는 법 배우고, 손에 화상도 입고, 칼에 베이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 10시에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 또 연습했어요. 부엌에서 조용히 가족들 다 자고 나면 칼질 연습, 볶음 연습, 새벽 2시, 3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아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저는 혼자 골목길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이룰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여보, 나 이거 땄어. 한식 조리사 자격증? 남편은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면 돈 벌어줘. 응, 나 이제 식당에 취직할 수 있어. 니어카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취직해. 돈 많이 벌어와. 축하해준다거나 수고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격증을 딴 다음 주 저는 동네 한정식 집에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경력은 없지만 자격증도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사장님은 일하는 걸 보시더니 조금씩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물 무칠 때는 이렇게 해야 숨이 죽지 않고 아삭해. 생선 굽을 때는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손님들은 정성을 먹는 거야. 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제일이야.
저는 스펀지처럼 다 흡수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 니어카 끌 때보다 적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이 돈은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통장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관리하려고요. 뭐, 그럼 생활비는?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 니어카 끌 때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통장에서 현금으로 주면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나머지 130만 원은 제가 관리했어요. 그 중에서 50만 원은 집안 식비, 아이들 학원비, 필요한 것들 쓰고 나머지 80만 원은 비밀 통장에 넣었어요. 제 이름으로 시댁 식구들이 절대 모르는 통장. 그 통장은 제 꿈이었어요.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는 나를 위한 돈. 처음엔 8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갔어요. 저는 그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식당에서 일한 지 2년쯤 됐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손님 음식 해봐. 내 실력이면 충분해. 처음으로 손님상에 제가 만든 음식이 올라갔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드시고 나서 주방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봤지?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레시피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연습하고 월급도 올랐어요. 200만 원, 220만 원. 비밀 통장은 점점 불어났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꾸준히 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다니고 시동생은 여전히 생활비를 안 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곧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제가 식당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됐고 저는 주방장 바로 아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비밀 통장엔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요. 조금만 더 모으면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어.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큰 돈 벌 수 있어. 응? 무슨 소리야?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들어봤지?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 친구가 거기 투자해서 3천만 원 벌었대.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위험하다고 하던데. 하지 마. 에이, 당신은 몰라. 요즘은 다 코인 하는 시대야. 나만 뒤처질 순 없지.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 남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뭐? 아파트 담보로? 응. 5천만 원만 빌려서 1년 안에 2억으로 만들 수 있어.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도박 같은 거 하지 마. 도박? 이게 도박이야? 이건 투자라고. 당신은 왜 맨날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여보,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담보를 잡아? 진짜 안 돼. 내가 가장이야. 내가 결정할게. 결국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냈어요.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코인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니는 맨날 반대만 해. 어머니, 정말 집까지 날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을 뭘 안다고. 대출은 실행됐고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코인에 넣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신나서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봐봐, 내가 뭘 했어. 벌써 2천만 원 벌었어. 지금 팔아. 제발 지금 팔고 대출 갚자. 미쳤어? 지금 팔면 바보지. 이거 1억은 만들고 팔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 주 코인 시장이 폭락했어요. 7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다시 3천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패닉 상태였어요. 이건 일시적이야. 곧 오를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여보, 지금이라도 팔자. 3천이라도 건지자. 안 돼.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야. 기다리면 올라. 하지만 코인은 계속 떨어졌어요. 3천, 2천, 1천. 남편은 밤새도록 핸드폰 화면만 쳐다봤어요.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시발, 왜 이래? 왜 계속 떨어져?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끝이구나.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여기서 500, 저기서 1천, 모아서 1억. 그 돈을 다시 코인에 넣었어요. 이번엔 다른 코인이야. 이건 확실해. 전문가가 추천한 거야. 저는 말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1억은 한 달 만에 2천만 원이 됐어요. 총 손실 1억 5천만 원. 집 담보 대출 5천만 원 빌린 돈 1억.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어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독촉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집이 날아가겠네. 시동생은 말했어요. 형이 책임져야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결단을 내릴 때다. 그날 밤 저는 비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500만 원. 이 돈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건 제 미래였으니까요. 남편이 이 돈을 알면 분명히 빼앗아 갈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숨기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헤어지자.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 아파트를 팔아야겠어. 아파트 시세는 6억. 대출 5천만 원 갚고 빌린 돈 1억 갚으면 4억 5천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을 우리 아들들이 나눠 가져야지.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때 시동생이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제 목도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시동생은 이 집 살 때 돈 한 푼 안 냈어요. 대출 이자도 안 냈고 생활비도 안 냈고 그저 얹혀 살기만 했는데 지분을 달라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한다고. 애들은 저랑 살 거예요. 말도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제 수입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 돼. 아니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부터 정확하게 하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재산 분할. 네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20년 동안 리어카 끌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이 집 대출 이자 낸 거, 생활비 낸 거 다 기록 남아 있어요. 사실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진작 했어야 했어. 언니가 도와줄게. 근데 언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형부가 변호사잖아. 형부한테 부탁해 볼게. 형부.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와서 변호사랑 결혼했다는 걸. 일주일 후 저는 언니 형부 사무실로 갔어요. 형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재수 씨,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형부는 동료 변호사와 함께 제 상황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아파트 구입 당시 돈을 누가 냈는지, 대출 이자를 누가 냈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제가 벌어온 돈이 얼마인지 형부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재수 씨는 혼인 기간 중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을 최소 40%는 주장할 수 있어요. 40%요? 네. 그리고 시동생은요. 형부는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집 살 때 돈 낸 적 없고 대출에 이름도 없고 생활비도 안 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래, 이제 제대로 계산하자.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요. 시댁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변호사를 대동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어머니,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이미 집안은 무너진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가정법원 조정실. 한쪽에는 저와 변호사,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파트 구입 당시 계약서, 대출 서류, 제 소득 증빙, 생활비 지출 내역 추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동생이 이 집에 기여한 게 없다는 증거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동생분은 법적으로 이 부동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의 이름도 없고 금전적 기여도 없습니다. 시동생이 버럭 소리쳤어요. 저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제 방도 있었고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재산 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조정위원은 계속해서 우리 측 주장을 검토했고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대출과 채무 상환 후 남은 금액의 35%를 처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4억 5천만 원의 35%, 약 1억 5,700만 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은 멍하니 앉아있고 시동생은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너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후회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어요. 첫째는 대학교 4학년 ROTC 장교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대학교 2학년 중소기업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알아요, 엄마. 이혼하신다는 거 알아요. 큰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랑 살래요. 응? 아빠랑은 못 살겠어요. 할머니, 작은아버지도 싫어요. 큰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줬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지난 20년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구나.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누가 진짜 사랑을 줬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1억 5,700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제가 모아둔 비밀 통장 5,500만 원, 총 2억 1천만 원. 저는 이 돈으로 작은 한정식 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매물을 알아봤어요. 동네 골목 안쪽 2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 보증금 3천, 월세 150.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한지 조명, 깨끗한 주방, 메뉴는 단순하게, 정갈한 한정식 코스 하나, 가격은 1인 2만 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 오픈날 손님은 딱 3팀 왔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나물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고 생선은 딱 알맞게 구워내고 된장찌개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이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힘이 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한 달, 2달, 석 달. 입소문이 났어요. 거기 반찬이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정성이 느껴져. 예약이 차기 시작했어요. 첫 해 매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적자는 안 받고 조금씩 이익이 났어요. 2년째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가족들 데리고 올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장을 보고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고 마음을 담아 요리했어요. 3년째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다른 동네에 조금 더 큰 가게. 첫 번째 매장은 큰아이가 군 전역하고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새 매장에 집중하세요. 4년째 저는 이제 2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직원도 생겼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시댁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만나러 가거든요. 의무감으로요. 엄마, 아빠 요즘 주차장 관리하신대요. 그래,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신데요. 작은아버지는 아직도 결혼 못하셨대요. 남편은 주차장 관리 아저씨가 됐어요. 월급 80만 원.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청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집에만 누워 계신데요. 시동생은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총각. 결혼자금이라고 모아뒀던 돈은 형 빚 갚는데 다 들어갔고 셋이서 작은 전셋집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이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갈 필요 없죠. 응, 너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가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냥 애들 좀 보내줄 수 있어? 애들한테 직접 물어봐. 애들이 가겠다면 보낼게. 하지만 아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봤거든요. 아빠가, 할머니가, 작은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작년 추석이었어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저희 보고 싶대요. 그래, 가볼래? 아니요, 안 갈래요. 이제 그냥 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결정해. 시어머니는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손주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까지 자기 식구만 챙기던 마음 때문에 외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저는 67살입니다. 한정식집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 둘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군대 전역하고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제 가게를 도와주고, 둘째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오늘도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이렇게 빈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저는 생각해요. 49살에야 내 인생을 찾았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구나.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참고 살았어요. 리어카 끌면서 손 텄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 다쳤어요. 아이들 제대로 못 챙기는 죄책감에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절망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눈물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오래 참아온 자리가 있나요? 너무 오래 견뎌온 관계가 있나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마음부터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49살에 시작했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 같은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